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그리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3명이 무려 기소가 됐다가 대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기소하고 수사한 장본이 지금 윤석열인데,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황운하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법정에 가셨죠? 네, 항소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출석했고요. 대법원은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기 때문에 저도 출정했죠. 네. 그때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났는데, 그때 이제 고성도 많이 하셨잖아요. 재판을 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판이 굉장히 긴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2심 이렇게 무죄 선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라고 할 때 어땠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뭐 굉장히 담담한 척 해서 당일날 재판받으러 갈 때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긴장을 하고 뭐 떨린다 하고 이랬는데, 저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담담할 수가 없죠. 네. 1년, 그러니까 1심에서 그 4년이 걸렸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1심 유죄 판결 때 실형 3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 3년은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항소심에서 뭐 형량을 줄여달라 뭐 이게 아니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무죄냐 아니면 받느냐. 3년 네. 그냥 유지되느냐. 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을 때 사실 굉장히 그 긴장을 많이 했었고, 네. 이제 무죄, 또 재판장이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검찰의 주장 또는 1심의 판결이 맞다고 볼 수도 있다. 네네. 판결문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드는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거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네네. 그분을 이제 나중에 판결을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부합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약간 네. 여지를 여지를 남긴 했는데 네. 재판에서 들을 때는 그런 얘기는 잘 들리지 않고 네. 검찰 주장이나 1심의 판결이 맞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거기 들리더라고요. 쭉, 그렇게. 보면은 예. 저도 읽어보니까 앞부분 예.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한다. 예, 그렇게 들려서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1심이 또 유지되는구나. 2심마저도 이렇게 오판을 하면 이 대부분에서 과연 이게 구제가 될까?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 절망감이 컸었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예, 수사기관이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이걸 이제 팩트로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증명력의 문제로 넘어가서 이거는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무죄 선고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래서 무죄 할 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떨렸었고, 또 사실 뭐 참고는 있었지만 눈물이 날 정도였죠. 네. 드디어 무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은 오랜 어떤 그 암흑 속에서 네. 지내다가 이제 광명을 찾은 듯, 또 온갖
그 고난을 겪다가 예전에 예컨대 일제시대 때 온갖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 독립투사들이 마침내 조국이 광복됐다. 뭐 네. 이랬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런 그 기분을 좀 생각하면서 또는 이전까지 계속 그 무거운 족쇄를 발에 달고 다니는 듯이 일상생활이 완전히 많이 황폐화 됐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홀가분하게 다 족쇄가 풀어지고 홀가분해졌고 이제 하늘을 훨을 날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뭐 해방감, 기쁨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수사 기소해가지고 딱 5년 좀 더 5년 한 달이 걸린 거잖아요. 거의 5년하고 한 5일 걸린 겁니다. 5일 정도. 2020년 네. 1월 29일 날 기소를 했으니까. 네. 수사받는 것도 힘든데 사실 이렇게 또 재판도 이렇게 5년씩 받으면 굉장히 지치고 심신이 이게 막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발에 족쇄를 찬 것처럼 그리고 심적 부담도 컸을 거고. 근데 혹시 병 걸리고 이런 거 건강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건강진단 제가 건강한 편인데 네.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았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자주 혹시 건강 이상 생긴 거 아닌가? 워낙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재판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걸 안 네.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네. 더구나 이게 검찰이 재판정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사건을 만드는 그런 과정, 사건을 조작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윤석열이 표현하기를 한번 기소돼서 재판 받아봐라. 네. 인생이 절단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디 강의 강연 가가지고 가서, 네, 그 얘기한 거 있죠. 그런 그러니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그런 거였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기소돼서 재판받아 인생이 절단날 정도로 큰 피해를 준다라는 큰 피해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물론 이제 결론은 그렇게 기소권이 남용돼서는 안 막강한 된다. 권한이니까 뭐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지만 그러나 말과는 달리 윤석열은 이제 기소권을 엄청나게 남용했죠. 네.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 보복 기소, 정치 기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수사받는 것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저는 수사는 안 받았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건인데 네. 제가 검찰의 표적이 돼가지고 여러 번 뭐 이렇게 언론에 거론되고 하니까 검찰 수사 여러 번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단 한 번도 검찰한테 조사받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 울산 사건도 한 번도 검찰한테 조사받아 본 적도 조사 없고 없이 기소가 된 거네요, 그러면. 압수수색도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압수수색도 한 번도 없었고 조사도 한 번도 없이 그냥 기소를 하더라고요. 재판만 그럼 쭉 기소돼가지고 재판만 받아오신 거네요. 그래서 다만 이 검찰이 저를 기소하기 전에 한 3달 가까이, 2달 조금 넘게, 그러니까 2019년 11월 한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11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 말까지 약 2달 반가량 거의 매일 그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작심을 하고 언론 플레이 한 거죠.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하명수사 프레임이잖아요.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매일마다 그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제 기사가 매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언론이 최소 네. 한 4대 통화 이상의 매일 전화를 제가 통화를 했어요. 매일 그러는 거죠. 네, 매일. 근데 제가 그 기자들 전화를 회피하기는커녕 기자가 전화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다 했어요. 네. 반박을 하긴 했지만 귀찮고 힘든 일이기도 했고 또 검찰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내가 아무리 항변해봐야 내 항변이 안 먹히더라고. 네. 안 먹히고 이제 검찰 얘기가 사실 아니냐 이런 쪽으로 네. 흘러가 버려서 그때 많은 고통을 겪긴 했는데 직접 수사받지는 않았죠. 다만 재판받는 과정이 그게 그 처음에 이 재판 시작할 때 저는 이 검사가 이게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유지를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이게 아무 증거도 없이 소설 써가지고 기소를 하면 네. 그런다고 이 재판이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전혀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판 한 중반쯤, 그러니까 한 1년 반, 2년쯤 지나면서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고도로 숙련된 이 법기술자들, 검사들이 3인 성호, 없는 호랑이를 3명이 만들어내는 식으로 네. 사건을 만들어가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저기 변호인 조력을 안 받고 있었던. 변호인이 있긴 있었는데 네. 좀 뭐 준비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네.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사이에 그냥 그때 1심 유죄 판결에 나온 큰 이유가 그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하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때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심신이 정말 황폐화되더라고요. 이게 검사들의 흉계에 내가 말려가지고 완전히 올감에 딱 올감에 딱 걸려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빠져나가려니까 엄청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그렇죠. 이래서 네. 이제 이게 제가 사냥수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수사는 없고 그냥 일단 기소해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조여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검찰 이 친구들이 올가미를 나한테 딱 씌웠구나. 네. 올가미에 딱 걸렸구나. 그러니까 생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저는 방심하고 있다가 이 친구들의 함정, 덫에 딱 걸려든 거죠. 네. 그래서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공소장 내용을 못 빠져오게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판결도 그렇고, 네. 증인들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 자기 쪽 사람들 불러가지고 네. 쭉 맞춰서 가는 거죠. 네. 그게 못 빠져나올 거 혼자 같은- 대응하려면 못 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변호인들을 막 보강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좀 때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심, 그래도 1심에서 설마 없는 사건을 유죄로 선고하랴? 네. 이렇게 좀 안이하게 좀. 안이하게 생각을 네. 했는데 결국 1심에서 유죄가 되는데 그 1심에서 한 중반쯤 넘었으면서부터 그 심적 스트레스가 굉장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재판 생각이 떠나질 않고 네. 이렇게 몸도 병들 것 같고 이러다가 그리고 정신력도 굉장히 약해지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검찰 이것들이 내가 국회에 들어왔지만 나를 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내가 제대로 역량 발휘를 못하게 하는데 적어도 예측은 성공했구나. 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역량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상 이제 발목에 족쇄가 손발을 묶어놓은 족쇄가 채워져 있다고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된 거예요. 느낌도 들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재판에다 신경을 쓰면 다른 쪽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매주 재판했어요. 네. 매주 재판하는데 재판 받고 나면 그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해요. 네. 그리고 그날 재판하는 날도 거의 온종일 재판합니다. 네. 그리고서는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주 재판에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그 일상 유지가 어렵고 그 아주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고 몸도 마음도 황폐화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쇠약해지는 느낌이 들고 네. 이렇게 정신력도 약해지는 것 같고 정신이 약해진다는 게 뭐 그 친구들하고 투쟁 의지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이제 특히 1심이 유죄 선고된 이후에는 좀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될 마음적으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겠죠. 네. 또 이게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떤 유권자들의 지지 또는 어떤 명예감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저 사람 1심에서 실형 3년 선고받은 사람이야. 그거 언제 배지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또 정치적인 반대자들,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네. 당내, 민주당 내도 있고,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국민의힘 쪽도 있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곧 정치 생명이 끝날 거야. 곧 감옥 갈 거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 그렇게 또 예, 자신- 선전을 해야 예, 또 예. 다음에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고 예, 생각하니까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호도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고 해서 굉장한 참 심적 고통, 말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재판 얘기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아까 수사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이 이제 아까 하명 수사 프레임이라 그랬는데 보면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 출마가 예상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였는데 여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자인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어떤 비위를 수사한 거 아니냐 하명을 받아서 이게 이제 그 프레임이잖아요. 이 프레임인데 여기서 근데 이제 1심이 유죄, 2심은 무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갈렸습니까? 이 사건은 사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체가 없는 사건이긴 한데 네. 사건의 출발은 고래고기 사건이었죠. 고래고기. 네.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보복 감정에서 복수심에서 이게 시작은 됐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침 그때 그러니까 검찰은 보복하기 위해서 황운하 이거 한번 뭐 걸려드는 거 없을까? 한번 뭐 반드시 손보겠다. 뭐 이렇게 앙심 품고 앙앙불락하고 있던 차에 울산 경찰에서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김기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라고 해서 선거 개입 수사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거든요. 네. 그럼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이 모든 수사가 다 그럼 선거를 앞두고 그 진행한 모든 수사는 다 그 사람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 수사를 불법적인 수사라고 이렇게 규정 짓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가 네. 송철호에게 청탁을 받았다. 네. 하나는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았다. 네. 그래서 하나는 청탁 수사, 하나는 하명 수사. 네. 이걸로 해서 그래서 청탁받고 하명받았기 때문에 불법이야. 네. 그러니까 선거에 이제 개입한 게 돼서. 예, 그래서 선거 개입 목적으로 청탁 수사, 하명 수사를 한 거야. 네.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수사 검찰의 프레임인 거죠. 예, 검찰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청탁도 거짓말이고 하명도 거짓말인데, 그 1심은 청탁도 인정, 하명도 인정 다 인정했어요. 네. 근데 2심에서 그 뭐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윤장우라고 하는 증인 1심에서 이 사람의 증언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 있다가 그렇죠. 김기현 쪽으로 상대방 쪽으로 넘어간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윤장우라는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네. 건데도 불구하고 윤장우 증언의 신빙성을 1심은 인정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2심에서는 이걸 배척을 한 거죠. 이거 네.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런데 그 설사 2심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 설사 윤장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네. 판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2심에서는 그 윤장우의 그러면 뭐 증거 능력, 그러니까 윤장우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전혀 인정을 안 한 거네요. 전혀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1심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네. 1심에서부터 사실 윤장우의 증언은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오염된 증언이라는 생각이 전 뭐 네. 그 확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그렇다 이런 건 네. 아니고 의심이 그런 의심이 들은 거죠. 그걸 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검찰과 짜맞추기 한 것 같은데 모종의 네. 거래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허위 증언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윤장우라는 사람이 그래서 2심에서 재판부가 윤장우의 증인을 다시 소환해서 증언을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 소환 요구를 3번이나 거부합니다. 한 번 저 소환 거부할 때 그러니까 증인 출석을 거부할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네. 돈도 없어요. 그럼 1,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됐겠네요. 부과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돈도 없는 사람이 과태료를 그렇게 500만 원씩이나 그걸 맞아가면서 네.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1심에서 했던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들통날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고서야 네. 안 나올 수 있겠냐. 어쨌든 이 사람이 끝내 안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다. 네. 그것이 1심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고래고기 사건 너무 길게 말고 발달된 고래고기 사건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고래고기 사건은 뭐 사실 고래고기 사건이 아니어도 검찰은 황운하를 눈에 가시로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제가 잘 알죠. 원래 경정 무렵부터 수사권 조정에 제일 앞장서서 있었잖아요. 뭐 그 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제가 경찰에 있을 때 계속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재판받은 박형철이라는 그 검사 출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했던 네. 박형철 전 검사도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검찰은 저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리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증언할 때 불리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황운하가 울산경찰에서 그 인사권을 인사 전횡을 했다. 네. 인사권 남용했다. 이러한 감찰 보고서를 받고 감찰을 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건의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람도 이제 검사 출신이고 그 울산 지역에서 그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람도 검사 출신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검사 출신들이 하는 얘기에서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반부패 비서관이나 그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좀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걸 첩보 수집을 하잖아요.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제공한 사람이 울산지검의 검사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검사가. 아니 울산의 변호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 네네. 그다음에 그 반부패 비서관실의 감찰 반장. 네. 그러니까 박형철이라는 사람 비서관이고 네. 그 밑에 감찰 반장을 하는 이 사람 특별감찰반 반장을 하는 이 사람이 또 검사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과 동기인 같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울산에 있는데 이 사람이 고래고기 사건 담당 변호사예요 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운하에 대해서 당연히 양심 붙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때 박형철 비서관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 모든 검사들은 황운하를 싫어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검사들은 황운하를 싫어해요. 본인도 이제 같이 재판을 받으니까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때 있었던 반부패 비서관이잖아요. 박형철 비서관이. 근데 같이 재판 받으면 동병상련인데도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황운하를 싫어한다. 본인이 자신은 황운하고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는 본인은 빠져나오려고 하는 취지예요. 본인은 빠져나오기 위한 취지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가 황당한 것이 세상에 박형철과 황운하가 물론 이제 공모한 사람이 박형철, 백원우, 황운하, 송철호 이 4명이 공모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 청탁은 이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예, 했다는 예, 거고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구 사이고 그래서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있고 그 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고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어떤 이제 그 첩보 수집을 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겨줬는데 그 반부패 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이고 예. 박형철 비서관이 이제 또 그 밑에 감찰반장, 예, 예. 예, 검사. 예. 이래서 이 네 명이 공모를 했다는 그런 추인가요? 그러니까 예, 공모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박형철은 그 내가 공모를 했다면 황운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조국 수석이 건의할 리가 있겠냐? 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실제로 황운하와 박형철이 공모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번에 재판부에서 황당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전체 구도를 짜는 데는 네. 그 반대 증언을 하더라도 전체 구도에서 재판부가 볼 때는 예. 아, 이 사건 자체가 황당하다는 황당, 생각이 예. 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그렇게 될 얘기를 수밖에 없죠. 들으면.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황운하는 사실 모든 검찰이 다 싫어한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고래고기 사건 얘기다 여기를 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고래고기 사건이 아니어도 검찰은 황운하를 눈에 가시고 생각하는데 고래고기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네. 제가 울산경찰청으로 부임해가지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한 1년 전쯤에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했는데 고래고기 창고를 불법 고래고기를 보관한 그 창고를 급습을 해가지고 시가 한 50억 상당의 고래고기를 압수를 했는데 그중 30억 상당의 고래고기를 검사가 고래고기 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그 고래고기를 불러 돌려준 검사들을 왜 수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느냐 하니까 아유 무슨 경찰이 어떻게 검사를 수사합니까? 그 검사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는 뻔하지만 수사는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격분해가지고 바로 수사해라.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울산경찰청이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들의 부패 범죄를 이제 파헤친다 하면서 수사를 한 거죠. 네. 이게 고래고기 사건인데 어. 그 수사가 잘 안 됐죠. 검사들이 막아가지고 뭐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라는 것이 압수색도 해야 압수해야 되고. 되고 안 오면 네. 체포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검사가 딱 압수하려면 버티고, 예. 검사가 영장 청구 안 하고 안 와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 압수수색도 안 돼, 안 와도 체포가 안 돼 이런 상황이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그때는 거예요. 공수처가 없던 공수 때는. 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검사는 룰루랄라 해외 유학을 가버렸어요. 네. 그런 사건이 고래고기 사건인데 수사는 진행이 안 됐지만 당시 울산지검은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에 이제 계속 오명을, 보도가 됐었나요? 예, 오명을 뒤집어 쓰고 계속 보도가 되면서 예컨대 MBC PD수석 같은 데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걸 다루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울산검찰이 거기에 전관예우 비리도 섞여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찰의 고질적인 부패 비리가 거기에 다 녹아 들어있는 이런 사건이 상징 사건이 고래고기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입증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 앙심을 품고 앙앙불락했던 게 고래고기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제 2심까지 나왔는데 확정되면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검사들은 정말 뭐 여기 이런 방송에서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책임을 물어야 네, 되잖아요. 천인 공로할 범죄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옛말에 그 부모님을 죽인 사람과 도저히 같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그 원수를 표현할 때 불구대천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누가 죽든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어야 된다. 예, 그 정도의 원수지간을 불구대천 원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검사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눈에 불을 켜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검사들은 살인죄 중한 버금가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 책임을 물을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적인 복수를 할 수도 없고 사적인 복수를 한다면 정말 불구대천 원수에 상응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사적인 복수를 할 수도 없고 공적으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적인 응징이라는 게 가장 약한 건 인사에서 불이익 주는 거, 그 다음에 징계 조치하는 거, 그 다음에는 형사 책임을 물어가지고 직권남용했다라는 그 책임을 묻는 거,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으니까 위자료를 불어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법적 대응이라는 게 그 네. 수준이거든요. 국가도 결국은 개인으로는 안 되고 국가 상대로 손배를 그러니까 걸어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이게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죠. 마땅치 않아요. 네. 그래서 국가 상대로 손배를 걸어서 이제 국가 상대로 손배를 받아내서 그거를 국가가 그 해당 검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정점에는 수사의 정점에는 결국 윤석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정점에 윤석열은 실제로 이 사건 당시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소환 조사 한번 안 해보고 네. 이 사람들이 물론 언론에 대고 소환했는데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소환했는데 그때까지 출석을 안 한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소환을 통보한 시점부터가 네. 제가 1월 16일 날이면 2020년 1월 16일이면 공직자 사퇴 시한이에요. 그때가. 네. 공직자가 그때 사퇴하지 않으면 출마를 못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매일 고민을 하면서 수차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 생각이 바뀌면서 고민을 거듭했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제가 수사권 조정 일을 쭉 하면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의 역량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수사본부를 그때 좀 띄웠었어요. 의회에 진출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아니. 제가 경찰에 있을 때 네네. 국가수사본부라는 제도를 띄웠었어요. 띄워가지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그때 이제 법으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꿈이 제가 설계한 국가수사본부의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취지에 맞게 자리를 딱 잡게 제가 하겠다. 설계를 네. 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수사본부를 안착시키는 것이 네. 제 목표였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장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제가 치안정감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검찰은 그것도 소설 써놨던데 제가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혜택을 본 사람처럼 이랬는데 인사상 굉장히 불이익을 본 겁니다. 같이 치안감 승진한 사람들이 다 승진했는데 혼자만 승진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혼자만 승진이 안 된 것은 이유가 있죠. 네. 이유는 뭐 제가 지금까지 경찰 생활하면서 계속 그 인사상 불이익, 좌천, 징계, 뭐 승진 누락 이것의 연속이어서 승진도 항상 누락되다가 맨 나중에 승진하고 그러는데 그 주된 이유는 상사와 항상 불화를 빚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메이저 언론들과 갈등을 빚고 하니까 승진이 될 리가 없죠. 네. 그랬는데 그때도 검찰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언론을 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강도 높게 비판하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이건 공직기강 문제다. 민정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민정수석이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내용을 협의해서 발표했는데 일선 경찰청장이 그거를 언론을 상대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한 목소리를 낸다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승진도 안 시키고 사실 승진한 뒤에도 제가 원했던 자리는 경찰청 수사국장으로서 이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마무리 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수사국장은 너무 그 강성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일선에 어디 지방 약한 경찰, 지방 경찰청장으로 가라. 그가 알아서 간게 울산 경찰청. 그게 일선의 경찰청장 중에 제일 세가 약한 데가 울산이거든요. 네. 제주도는 약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약한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하고 세가 좀 비슷한 데가 대전인데 대전, 대전은 서울하고 교통편이 좋아서 또 선호해요. 네. 근데 울산은 교통편이 나쁘지 지방청 세도 약하지 않으니까 치안감 자리로는 제일 인기가 제일 없는데. 인기가 없는 데였어요. 네. 거기 갔다가 그랬다가 거기에서 그 조국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고 하니까 그 다음 세가 약한 데가 대전경찰청장이거든요. 대전경찰청으로 가고 승진이 안 됐어요. 네. 승진이 안 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시켜줄 리가 만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후배가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배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수사본부장만 바라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나가서 할 일은 이게 이 검찰개혁을 입법으로 좀 완성되도록 하는 일에 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 입법 완성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입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길을 택해서 간 거였죠. 네. 그래 이제 1월 16일 공직 사퇴 시한 전에 일단은 사표를 낸 거죠.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그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표 수리가 수리가 안 된 거예요. 됐고, 안 되고 네. 그때 검찰이 사표 내고 난 다음 날 오라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사표 내고 난 다음부터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이었기 때문에 1월 말이면은 후보 검증인가 뭐 끝나야 네. 돼요. 그때부터 막 뭔 서류를 내라, 뭔 서류를 내라, 뭐 어디 가서 뭐 네. 떼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뭐 어디 검찰에 출석할 시간이 전혀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요거 마무리 짓고 2월 초에 가겠다. 네. 지금까지 실컷 떠들지 않았냐 당신들이. 그러니까 2월 초에 한다고 뭐 안 될 게 뭐 있냐. 내가 요거 마무리 하는데 그 검증 절차가 있고 뭐 서류 내야 되는 게 있고 입당 절차가 있고 엄청 행사가 많더라. 네. 네. 이미 다른 후보들은 그때 다 끝났을 때예요. 네. 그래서 2월 초에 가겠다고 해서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출석 날짜를 조율했는데도 계속 또 와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1월 29일 날 그냥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기소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그 서둘러서 기소를 한 이유는 그때 4.15 총선에 개입해서 민주당의 패배를 유도하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하명 수사 프레임이 잡히게 된 게 그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 하시면 송철호 전 시장을 만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데 만났거든요. 이때 이 만남을 갖고 지금 발단으로 삼아서 지금 계속 수사를 해왔잖아요. 이 만남은 어떻게 돼서 만난 거고 이게 지금은 후회되는 장면 이런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너무 5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뭐 재판받으면서는 잠시 후회됐었죠. 네. 그러니까 안 만난다고 그래서 뭐 누가 하나 사실 만나는 것은 제 업무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항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청의 수사권 조정 일을 할 때 일선 경찰청장들에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라. 네. 막 그 시도청에다가 제 주문을 막 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해당 시도청장으로 갔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송초를 만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재판받고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득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 만나서 설득한다고 뭐 득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찰청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해서 송초를 안 만났다면 이렇게 이런 이 엮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뭐 경찰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계속 징계 먹고 승진 누락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정가의 오피니언 리더들. 예, 예. 그 사람 송철호 시장만 만난 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주로 수사권 조정 얘기를 예, 협조해달라 예, 이런 예. 얘기를 하신 예, 거라는 거죠. 김기현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김기현은 엄청 많이 만났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 뭐 정갑위원 이채익 뭐 강 무슨 길 뭐 이러면서 네. 두루두루 다 만났습니다. 네. 예. 그 송철호 시장만 만난 게 아니라 변협 회장, 그쪽 울산의 변호사회 회장, 뭐 울산 지역의 형사법 교수, 뭐 민변 활동하는 사람, 뭐 두루두루 다 만났죠. 근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김기현 의원의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 형제의 비위 첩보가 접수가 됐더라도 들어왔다 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선거를 앞두면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네. 선거를 지금 그 2020년 3월 달에 선거를 불과 한 3개월 정도 앞겨두고 울산 경찰에서 울산 시청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 왜 선거를 앞두고 수사했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 검찰 갈 것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심지어 시장, 군수, 뭐 시도지사 출마자인 사람을 구속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선거를 앞두고 수사는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그 주변 수사한다든지 네. 다 하고 그 시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경미한 사건을 두고 선거에 임박해서라는 게 선거가 6월 그때 6.10 네. 선거다, 뭐 6월 10일 선거다 이러면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법정 선거 운동. 네. 그게 보통 한 뭐 한 20일 전, 네. 뭐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는 수사를 안 해요. 네.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뒤로 미루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선거를 의식해서 수사를 미루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다 그래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한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네. 이제 선거 개입이 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건 아니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수사했다는 것은 경찰 검찰의 공통된 지금까지 수사 관행이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울산 경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었고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은 안 된다. 네. 그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의 그 당시 형제의 비위 수사를 하고 있었다면 압수수색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가 네. 이게 검찰이 사람들 진짜 천벌받을 사람들인데 황운하를 엮어넣기 위해서 정말 수사받고 단죄받아야 될 김기현 범죄를 덮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 그 형제가 시행사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조건, 따주는 조건으로 30억을 주기로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요약하면 그거고. 이것도 상당히 시장의 형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억을 받기로 한 그러고 실제로 금전거래가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경찰에 조사한 게 김기현의 형제들에게 2억이 넘는 현금이 흘러갔어요. 네. 그런데 30억 각서는 30억 그 각서가 대로 30억 전달된 건 아니었고 그건 각서를 썼는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각서 써준 사람이 고발해서 사건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30억 각서와 별개로 김기현의 형제들에게 건설업자 측에서 2억이 넘는 돈이 흘러갔습니다. 네. 그건 계좌 추적에서 나온 거죠. 그건. 예, 그 FIU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 FIU 자료에서 그 불법적인 현금 거래 흐름을 포착한 데 FIU인데 네. 금융정보분석원 네. 거기에서 그 나온 건데 그거를 검찰이 뭉개버리더라고요. 네. 검찰이
그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 황운하를 엮어넣기 위해서, 즉 황운하가 김기현 수사한 것이 선거 개입 수사라는 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김기현의 범죄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처럼 지금 돼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김기현이 지금. 마치 피해자인 행세를 해가지고 네. 뭐 그 덕분에 뭐 당대표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했는데 사실 김기현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죠. 그리고 김기현은 언젠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단죄 받아야 될 그.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수사가 경찰청에서 하다가 그 수사는 검찰이 반대로 수사, 하명 수사 프레임을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로 수사하는 바람에 울산 경찰이 기소 의견을 넘긴 김기현 수사는 불기소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해버린 거네요. 예. 그 뒤로 그럼 불기소하고 끝나간 지금 유야무야 됐네요.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밝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사건으로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를 명령한 윤석열, 네.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착비리 몸통인데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빠져나간 김기현, 이 사건으로 이제 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윤석열은 직권남용 시효가 남았나요? 2년 남았죠. 대통령 그 기간 빠지니까 남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현직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 뭐 직권남용 가지고 그 뭐 소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짜 잡아야 될 범죄, 부패 범죄죠. 그거야말로 부패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인허가를 대가로 해가지고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 2억 정도가 흐름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수사하다가 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됐네요.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면. 그러면 거의 돼 있는 거네요. 검찰이 엄청나게 수사를 방해했어요. 네. 압수수색 이런 걸로 방해를 했는, 영장 청구를 안 해주고 방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수사를 해서 이 정도면 기소할 수 있다라고 넘겼죠. 네. 근데 검찰이 덮어버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그 검사의 지시로 될 게 아니고 그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어떤 수사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윤석열 범죄로 수사할 때 같이 넣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네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있는 범죄는 덮고 없는 범죄를 만드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네. 없는 범죄가 만들어진 건 법원의 재판으로 이제 진실이 밝혀졌는데, 있는 범죄가 덮인 거,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과제죠, 앞으로. 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있고 김선민 지금 대표가 그 다음에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쭉 가면 다음 달쯤 중순, 늦어도 중순쯤에는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곧바로 60일 만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럼 조국 혁신당은 지금 존재감 문제도 있고 그 대선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원내대표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기도 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국혁신당은 그 가장 큰 목표는 이번에 뭐 조기 대선 확실히 된다고 보고,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또는 민주 헌정 세력 쪽이 압도적인 표차로 내란 세력들을 이기는, 그래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그 이제 조국신당뿐 아니라 모든 민주 진보 진영의 과제인데, 여기에서 조국신당이 큰 역할을 하는 것, 정권 교체의 쇄빙선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 이거 조국 대표의 부탁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선거 구도를 민주 헌정 세력 대 내란 세력으로 구도를 짜가지고 민주 헌정 세력 쪽을, 현재 민주 헌정 세력이 다수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즉 탄핵을 지지하는 그렇죠. 또는 네. 뭐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쪽이 어쨌든 다수잖아요.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것이 뭐 어떤 조사에서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쪽이 다수고, 중도의 민심은 더 중도 쪽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나타나고. 예. 그래서 다수파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네. 거죠.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다수파 연합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단일 후보가에게 다수파 연합이 예컨대 지금 그 진보층이 결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국힘한테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난 투표장에 가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도층도 뭔가 믿업지 않아가지고 난 투표 안 할래. 이런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쪽을 전부 묶어가지고 민주헌정 세력 다수파를 만들어서 이쪽을 최대한 투표장에 갈 수 있게 결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겁니다. 네. 플랫폼 역할을 해가지고 예컨대 여러 뭐 지금은 대선 후보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은 정책을 우선 연합해야 정책 연합부터 해야 되는데 그 후보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중에 하나 후보를 뽑자.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가 전부 의제를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그 공약을 내놓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네. 이 전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을 만들자. 그러면은 다 합의가 되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제 정당, 제 시민사회 세력들이 최대한 가급적 많은 수가 여기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을 조국혁신당이 이제 좀 선도적으로 네. 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쇄빙선. 예. 네. 그 역할을 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낼 수도 있고 네. 예. 내서 이제 다이나믹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경선한다면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되겠죠. 민주당 내 경선은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선 방식으로 해서 민주 진보 진영 또는 민주 헌정 세력 쪽에 그 역동적인 어떤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한다면 그 전에 정책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근데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끝나면 60일 동안 치러야 되니까 사실상 지금 더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대선 얘기를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만 표면적으로 안 하지만 물 밑에서는 대부분 많이 준비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조국 혁신당에서는 후보를 내실 거잖아요. 그 후보 뭐 당연히 후보를 낸다는 게 원칙이죠. 예. 원래는 조국 대표가 지금 밖에 계시면 조국 대표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를 내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다이나믹한 그 오픈 프라이머리 그로 갈 경우에 조국혁신당이 한 명의 후보를 내는 게 아니라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네. 민주당에서 5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 합해가지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몽땅 다 아주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네. 이렇게 후보를 뽑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한 명의 후보를 조국신당 선수로 내세운다는 뭐 꼭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2명,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네.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는 거죠. 외부에서 영입할 네. 수도 있고 네. 또 뭐 저희가 영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예컨대 민주당 내 경선 방식으로는 경쟁력 후보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거 입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후보 경선에 참여할 방법도 있겠죠. 네, 오늘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묻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됐고, 그래서 조금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졌는데, 가령 예를 들면, 김기현 형제의 사건,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한번 따로 수사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듣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굉장히 재밌게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다 뭐 보니까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관련이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관련돼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네. 김기현 의원의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네. 그거 언제 한번 여기서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1시간 됐고요. 그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다음번 기회를 달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